자, 물건 소멸에서는 올해 제가 예상되는 부분인데 선의취득이 안 나오니까 물건 소멸 파트가 나올 수 있는데 교재 262쪽이에요. 나머지 한번 소멸 읽어보면 되는 거지만 거기서 혼동 얘기를 다시 한번 정리해. 혼동 얘기가 부동산 얘기고 혼동 얘기가 등기 얘기다. 자, 혼동에서 가장 대표적인 사례, 혼동 문제는 뭐 박스를 치건 뭐 사례 문제 나오건 가불병 이렇게 사례를 갖고 내지 이렇게 뭐 단다신 문장으로 내지는 않아요. 이렇게요. 혼동에서 가장 대표적인 사례는 어느 부동산의 소유권과 제한 물건 간에 흔히 혼동이 벌어지죠. 이게 가장 대표적인 사례죠. 내가 어떤 토지 건물에 제한 물건 갖고 있는 용의 물건,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 유치권 이런 권리를 갖고 있는데 그런 걸 가진 나에게 그 목적 부동산 소유권이 주어져 버리면 내가 내 부동산의 전세권, 내가 내 것에 저당 잡은 거, 내 물건을 유치했다는 건 의미가 없기 때문에 혼동으로 자동으로 소멸한다. 근데 혼동으로 이 제한 물건이 소유권이 주어졌을 때 제한물 자동으로 혼동 소멸하는 것은 이것은 법률 규정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의사를 고려하는 게 아니야. 당연히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이때 등기 말소를 요한다, 요하지 않는다. 등기하지 않아도 등기 말소하여야 그러면 안 되지. 법률의 규정은 등기하지 않아도 다들 없어진 거다 이렇게요. 없어져야 되지만 하지만 예외적으로 두 가지 예외가 있다. 하지만 자기가 손해볼 염려, 내 자신이 손해볼 염려가 있거나 타인에게 손해를 끼칠 염려가 있을 때 이때는 소멸치 않고 존속한다. 사례는 일단 이게 가장 기본적인 사례죠. 이게요. 좀 이따 보기로 하고 다만 소유권이 주어지더라도 어떤 토지가 소유권이 주어지더라도 절대로 소멸치 않는 권리가 두 가지가 있다. 뭐가 있죠? 점유권 또 하나는 광호권. 이때 광호권은 준 물건이라 부른다. 그래서 부동산의 점유권자에게 광호권자에게 그 부동산 소유권이 주어지면 소유권도 있고 점유권도 있고 소유권도 있고 광호권도 있는 거지. 이건 없어지는 거 아니다. 이거는 혼동벌지라도 소멸치 않고 절대 존속하는 권리 두 가지. 그러면 점유권, 광호권 두 가지는 소멸치 않는다. 이 사례부터 볼게요. 가장 기본적인 사례가 뭐 어렵게 나오고 쉽게 나올 수도 있지만 거의 뭐 이 정도 사례죠. 토지 소유자가 갑이었다. 갑의 토지에 두 명의 저당권자가 있었다. 이 토지에 등기 을구죠. 이거는 1번 저당 금액은 1억 원 A. 다시 2번 저당 금액도 역시 1억 원. 누가? B가. A는 1번 저당권자, B는 2번 저당권자였는데 1번 저당권자 A가 목적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했다. 뭐 매매를 받았던, 증여를 받았던, 뭘 받았던 소유권을 취득했다. 소유권 취득했다는 얘기는 어쨌든 A가 소유권을 취득했다면 1번 저당은 소멸한다, 소멸치 않는다. 1번 저당의 소유권 취득하기가 소멸치 않는다. 원래 내가 내 부동산 저당 의미가 없기 때문에 소멸해야 되는데 왜 소멸치 않느냐? 얘가 소멸해버리면 2번 저당권자가 순위가 1순위로 순위가 승진 올라와. 순위가 승진 올라오면 얘가 손해볼 염려가 있어. 이때는 소멸치 않고 존속한다. 자기가 손해볼 염려가 있기 때문에. 후순위가 있을 때는 내 권리가 없어져 버리면 2번 저당권 1번 올라선단 말이야 지금. 내가 손해봐. 그때는 소멸치 존속한다. 2번 저당권자 B가 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했다. B가 소유권을 취득했다면 2번 저당은 소멸한다, 소멸치 않는다. 소멸한다. 소멸하더라도 아무도 후순위가 없기 때문에 자기 손해볼 염려가 없잖아. 1번이 취득하면 존속, 2번이 취득하면 소멸. 이게 기본 빵. 첫째 기본 빵. 이거는. 두 번째, 타인에게 손해 끼칠 염려가 있다. 남에게 손해 끼칠 염려가 있다. 그러면 또 똑같은 질문 들어가야죠. 토지가 있어요.
거의 지상권 얘기를 해요, 맨날. 1번 소유자는 등기부 갑구의 소유자는 갑이라는 사람이었어. 갑의 토지에 A라는 사람이 지상권 설정 등기. 기간은 2051년까지 목적 건축물을 보이기 위해서. 누가? A라는 사람이 건축물을 보이기 위해서. 지상권자야. 지상권자 A가 B한테 돈 3천만 원 빌리고 이 지상권의 저당을 설정했다. 지상권은 저당 잡힐 수 있나요? 없나요? 있어요. 권리도 저당의 대상이 된다. 근데 민법상 권리 중에서 소유권이 아닌, 부동 소유권이 아닌 권리 중에서 저당 잡히는 권리는 딱 2개밖에 없어. 뭐예요? 지상권, 전세권. 지역권은 저당 못 잡혀요. 딱 2가지만 돼. 지상권, 전세권. 시험장 가면 그림을 줄까요? 그림을 안 줄까요? 시험장 많이 가보셨나 봐. 그림 안 줘. 맞아요. 그림을 항상 뭐를 표현해요? 글로 표현해. 그 지상권 위에 저당이 설정됐다. 꼭 이렇게 표현해. 지상권 위에 저당이 설정됐다. 그럼 등기를 떼보면 지상권 위에 저당을 잡았어요. 얘가. 어떻게 저당 잡나요? 다시란 말 쓰지 말자. 무슨 다시야, 다시는. 응? 그래요? 무서워 죽겠어, 아주 그냥. 권리를 저당 잡을 때는 순위를 유지시켜야 돼. 그래서 권리 저당 항상 부기등기로. 그래서 지상권 위에 이 순위를 잡아야 돼. 같이 유지시켜야 돼. 지상권부 저당 설정 등기. 저당 금액은 3천만 원. 저당권자는 B가. 그럼 만약에 약속한 날짜에 A가 이 3천만 원 안 갚으면 이 저당권자 B가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B가 이 토지를 경매한다는 게 아니라 이 지상권을 경매하는 거야. 2051년까지 쓸 수 있는 지상권을 경매하겠다는 거 지금요. 잡았다. 그런데 지상권자 A가 목적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했다. 그러면 원래는 지상권은 없어야 돼, 안 없어져야 돼요? 원래는 없어져야 돼. 내가 내 토지에 지상권이 의미가 없잖아. 더 큰 소유권이 있는데 없어져야 돼. 그럼 이게 소유권 취득한 순간 자동으로 이게 소멸해버리면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저당권? 어떻게 돼요? 그래요? 어떻게 소멸시켜요? 부기등기는 주등기를 따라가는 거야, 순위를. 주등기가 소멸하면 부기등기 따라갈 순위가 없어. 등기관이 직권말소 시켜버려, 직권말소. 주등기가 소멸하면 부기등기는 직권말소의 대상이야. 등기관이 직권말소 시킨단 말이에요. 그럼 이게 직권말소 한단 말이야. 누구 권리 날라갔나요? 얘 권리 날라갔잖아, 얘 권리. 남의 권리 해치잖아요. 이때는 이거 소멸하면 안 돼. 존속해줘야 돼. 이게 소멸해버리면 부기등기는 직권말소. 그러면 타인의 권리 해칠 때 그러면 주등기, 부기등기 이걸 따지는 거야. 등기 을구에 주등기 잡은 사람이 소유권 취득하더라도 소멸하면 안 된다. 소멸하면 부기등기는 직권말소 당한다. 저당은 날라가잖아. 이때는 남의 권리 해치기 때문에 소멸하지 않고 존속한다. 이 정도까지가 우리가 딱 말하면 60점짜리 문제야. 여기까지가. 이것도 사실은 말로서 하면 복잡해 보여, 이게요. 우리가 그림이 보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조금 어려운 문제를 볼까요, 이번에는? 어려운 문제 보는 때 싫대. 나 여기까지만 할 거야. 여기까지 싫어. 그래도 어려운 거 좀 봅시다. 보통 여기 이제 기본 틀인데, 세 번째는 원래는 소유권과 제한물권 간에 주로 혼동이 벌어져요. 그런데 제한물권과 이 제한물권 간에도 혼동은 벌어져요. 그러니까 제한물권과 제한물권 간에 벌어지는 혼동은 등기부를 따지면 어디서 벌어지는 거야? 등기부를 따지면 을구에서 벌어지는 거야. 을구에서 주등기랑 부기등기 간에 벌어지는 거야. 다시 한번 볼게요. 이게 어떤 사례냐. 자, 이제 말로 표현하면 이게 복잡해 보여. 자, 토지가 있어. 갑의 토지야. 갑의 토지 위에 A라는 사람이 지상권 설정 지상권자예요. A가. 근데 이 지상권을 B한테 돈 3천만 원 빌리고 채권자 B한테 지상권 위에 저당을 설정했어. 지상권부 저당 설정액 3천만 원. 누가? B가.
그런데 지상권 위에 저당을 취득한 B가 이 지상권을 양도 이전받았다. 지가 저당 잡았는데 저당 잡은 지상권을 지가 양도 이전받았어요. 그럼 얘가 이 지상권을 얘한테 넘겨버렸어요. B한테. 어떻게 양도 이전받나요? 지상권을 저당 잡은 저당권자에게 목적 지상권이 양도됐다. B한테 지상권이 취득됐다. 어떻게 양도해요? 1번 땅을 막 들고 왔어. 빨리 받으래. 저당권자씨. 땅을 들고 와 양도한다. 어떻게 양도해요? 소유권 이외의 모든 권리 이전은 부기등기로. 소유권 이전 한번 넘어갈 때마다 1번, 2번, 3번, 4번 이 주등기로 넘어가야 되지만 소유권 이외의 권리 이전 항상 부기등기로 이전 등기에. 1, 부기, 2 이렇게 쓰는 거야. 1, 부기. 지상권 이전 등기. 누구한테? B에게. 그러니까 누가 지상권자야? B가. 지가 지상권자인데 지 지상권 지가 저당 잡아서 지 지상권 지가 경매하겠대. 의미가 없잖아요. 지상권을 저당 잡은 부기등기자가 이걸 이전받아버리면 지가 직거에 저당 잡은 거잖아. 그럼 이게 이전되는 순간 이 저당 등기는 자동으로 소멸되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주등기가 있고 부기등기가 있는데 그 부기등기 잡은 사람한테 주등기 권리가 이전돼 버리면 내가 내 권리에 부기등기 잡은 건 의미가 없잖아요. 자동으로 없어지는 거예요. 이게 소멸되는 거예요. 이게 여기서 벌어지는 혼동이에요. 이거밖에 없어 사례가. 이거. 그런데 혼동은 물건만의 소멸 사유가 아니라 물건, 채권의 공통적 소멸 사유야. 물건과 물건끼리도 혼동이 벌어지지만 물건과 채권 간에도 벌어져. 채권과 채권 간에도 벌어져. 그러면 혼동은 결국은요. 말로 편하자면 혼동은 작은 권리 가진 사람한테 내가 이런 권리 가진 사람한테 이걸 포함하는 더 큰 권리를 주어져 버리면 작은 권리는 자동으로 없어지는 거 흡수돼서 큰 권리에. 이게 혼동인데 혼동은 물건, 채권의 공통적 소멸 사유야. 채권과 채권과도 혼동 벌어지나요? 자, 내가 아버지한테 3천만 원 빌려줬어. 그럼 뭐 법적으로 내가 뭐 아버지한테 3천 채권이 있는 거죠. 부모 자식 재산 하려는 거니까. 그럼 내가 3천 채권자인데 아버지가 사망하시면서 아버지의 모든 것을 내가 상속을 받아버렸어. 그럼 상속은 돌아가신 아버지의 재산도 받는 거지만 빚도 받는 거잖아. 상속 받는 순간 내가 나한테 돈 받을 거 있는 꼴이 되는 거잖아, 이제는. 그러면 상속을 받는 순간 그 3천 채권 자동으로 없어져야지. 보세요. 채권과 채권 간에도 혼동 벌어지잖아. 그런데 이제 조금 좀 이게 어렵게 나오면 어렵다기보다도 조금 우리 이제 중개사 시험이니까 물건과 채권 간의 혼동을 물을 수 있어요. 소유권은 물건이야. 임차권, 부동산 임차권은 채권이야. 내 어느 주택에 임차 들어와서 전입신고 해놓고 확정일자 받고 보증금 3억 내고 새 살고 있는 임차인이야. 임차인. 2년 경매 끝으로 들어왔어. 근데 부동산 임차인, 대항력 갖춘 임차인이야. 내가 대항력 갖췄어요. 대항력 갖춘 임차인이고 그런 다음에 이어서 집주인이 저당을 잡혀서 밑에. 그러니까 내가 빠른 거야. 내가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받은 것보다 밑에 순위 저당이 하나 있어요. 근데 세입자인 내가 새 사는 그 집을 매수해버렸어. 증여받아버렸어. 내가 소유권 취득했어. 그러면 내가 소유권 취득한 순간 내가 내 집에 임차권이 있는 의미가 없잖아요. 소유권 취득한 순간 그 임차권은 어떻게 되는 거야? 소멸해야 되는 거야. 근데 임차권이 대항력 임차권 소멸하면 밑에 저당권자가 순위가 승진 1번을 올랐었잖아. 이때는 소멸치 않는다. 똑같이 가는 거잖아. 또 임차인 내가 만약 밑에 저당권 없어. 나만 있어. 나 인도 플러스 전입신고하고 확정 다 받아놓은 사람이야. 근데 내가 그 세 사람 집의 소유권을 취득했어, 내가. 뭐 매수를 했던 증여를 받았던. 그럼 취득하면 임차권을 소멸하는데 그 임차보증금은? 임차보증금. 내가 3억 있잖아, 3억. 내가 3억 내고 임차권, 대항력 같은 임차인이잖아요. 내가 목적 부동산 소유권 취득하면 임차권을 소멸해. 혼동으로. 더 큰 소유권이 있으니까. 그 임차보증금 3억은 소멸해요? 소멸치 않아요? 갑자기 대답이 흐려지기 시작했어. 임차보증금도 소멸하는 거야. 내가 나한테 돈 받을 게 있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 내가 나한테 3억 빼줘야 된다? 의미가 없잖아. 그래서 임차권 소멸하고 임차보증 반환 청권도 소멸하는 거야. 혼동이 벌어지면. 내가 나한테 돈 주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이해되시죠? 네. 자, 이거 하나 정리했건전. 하나만 더 보려고. 여러분들 잘 받아들이니까. 그 말은 취소예요. 좋아요. 어려운데
기본 개념 끼고 있으면 자꾸 연습하면 돼. 이 다음에 문제풀 연습하면 돼. 근데 개념 자체가 없어버리면 아무리 이 다음에 문제를 풀어도 실력이 안 늘어. 개념만 잡자는 거야. 우리의 모든 수업은 어디를 향해 달려가는 거다? 문제풀이를 향해 달려가는 거야. 문제 풀 때 문제 뜻을 알아야 될 거 아니야. 문제 뜻만 알면 금방 실어드는데 문제 읽어도 뭔 소리인지를 몰라. 그러면 안 되지. 그거만 그럼 되는 거예요. 뭐 문제 풀면서 실력 올라가지 뭐. 자, 뭐 어디 보려고 그러냐면요. 264쪽에 3번에 혼동의 효과. 혼동이 올해 나올 것 같아서 내가 이거 조금 집중하는 거예요. 혼동이 한 3년마다 한 번씩 나오는데 안 나온 지 한 2년 됐어요. 여기 나올 때가 됐어요. 혼동의 효과. 거기서 보면 1번 얘기 봐보세요. 혼동에 의한 물건 소멸은 등기를 요하지 않는다. 등기를 말소하지 않아도 없어지는 거다. 등기 말소하여야 이미 땡 틀렸어. 요하지 않는다. 맞아요. 두 번째 볼까요? 근저당권자가 어느 부동산 근저당자면 근저당권자, 저당권자가 매매로 부동산 소유권을 취득하면 그 근저당은 혼동에 의해서 소멸하지만 그 뒤 소유권 취득이 그 소유권 취득한 것이 무효인 것이라고 밝혀지면 소멸했던 근저당은 당연히 부활하고 소멸하지 않는다. 이게 뭔 소리냐 도대체가. 저는 뭐 하는 사람이에요? 저요. 민법선생님 저는 뭐 하는 사람이에요? 저는 번역가예요. 난 통역가예요. 통역. 한국말을 한국말로 통역했죠. 여러분들 한국말 못 알아들어서 한글을 우리말로 통역해주는 사람이야. 참 글도 어려워. 무슨 놈 글이 이렇게 추상적이냐. 자, 두 가지 얘기를 볼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제한물권자, 지상권, 저당권이 있었는데 나에게 소유권이 주어져 버리면 그 지상권, 저당권 자동으로 없어진다. 이게 혼동이라 부른다. 혼동은 혼동으로 소유권이 취득됐을 때 그 전세권이 자동 없어지는 것은 이것은 절대적 소멸이다. 이 편해야지. 상대적 소멸이라는 얘기가 아니다. 절대적으로 없어지는 거야. 절대 소멸이기 때문에 꼭 지문이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이유로 혼동 이전의 상태가 복귀 되더라도 한 번 소멸한 권리는 다시 부활한다, 부활하지 않는다. 다시는 부활하지 않는다. 이게 절대 소멸이라는 얘기야. 무슨 얘기인가 보세요. 자, 집이 한 채 있어요. 땅이라도 좋아. 소유자가 누구냐? 소유자가 홍동생, 제 동생이야. 제 동생은 일찍 많이 성공해서 집도 여러 채고 재산도 많아요. 형인 나는 지질이 가난해서 동생네 집에 임차 살아요. 이 집에 임차 살아요. 그런데 형은 그 나이 되도록 맨날 뭐 남의 집 사시오 여기가 살으래. 그러더니 공짜도 아니야. 2억은 내래. 2억은 보증 내래. 그 내려서 내가 할 말이 뭐가 있어? 등기 내줘 인간아. 등기 내줘. 그럼 임차권 등기 내줬어. 그래서 1번 임차권 등기. 등기 나면 더 확실하잖아. 임차권 등기 냈어. 임차보증금은 2억. 누가? 형님. 그래요. 형님이. 자, 이런 상태인데 부모님이 그래야 동생아 네가 돈이 많고 많이 성공한 뭐 아니야. 형 하나밖에 없는데 집 한 채 줘라. 응?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동생이 주고 싶은 마음은 없는데 우리 형이 내가 준다고 받겠소? 자존심 얼마나 강하신 분인데 그치 형님? 그랬더니 아니 받아. 그런데 받아 그랬어. 주기만 해. 그래서 할 수 없이 증여를 해버렸어요. 뭐 받는데 어떻게 증여? 증여. 소유권 이전 홍 형님 여기 넘어왔어요. 이게 지금부터 1년 전 일이야. 그러면 소유권 주어지는 순간 임차가 어떻게 되는 거야? 소멸하는 거예요. 혼동으로. 내가 내 집에 임차하는 무슨 의미가 있어? 이거 소멸한 거예요. 등기 말소하지 않아도. 이래놓고 나서 사이가 안 좋았어. 준다고 받는 인간이 있다는 둥 그러니까 지질이 자존심이 없으니까 그리 가난하다는 둥. 더러워서 못 살겠어 내가. 야, 나 굶어줘 니도 안 본다. 가져가 다시. 가져가. 대판 싸웠어.
가져간대. 그 1년만 다시 소유권 이전, 홍동생 다시 넘어갔어. 어떤 이유로 혼동 이전 상태 다시 복귀된 거야. 그러면 이 임차권 부활해요, 부활하지 않아요? 부활하지 않아. 이거 영원히 없어진 거야. 이거 말편을 이렇게 하는 거야. 혼동으로 소멸했더라도 어떤 이유로 혼동의 상태에 복귀되더라도 한 번 소멸한 권리는 다시는 부활하지 않는다. 이걸 절대 소멸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 말과 이 말을 또 구분할 줄 알아야죠. 갑자기 수업이 어려워졌어. 그래요. 좀 혼동이 좀 어려운 것까지 대비해야 돼요. 전 나온다 보기 때문에. 나온다 보는데 조금 깊게 들어가는 거 저는. 올해는 안 나올 것 같아. 내년은 나올 것 같아. 올해 안 나. 그럼 나는 대충 해. 야, 그러다 네가 틀리면 네가 뭐 쪽집게니? 네가 뭐 작두타니? 작두타. 물론 내가 예상한 게 빗나간 게 두세 문제 나오겠지만 우리 시험은 전형적인 시험이야. 아주 해마다 나오는 부분이 40문제들 25문제는 고정. 15문제는 2년마다 바뀌어. 거의 맞아. 3문제는 버리자니까. 버려요, 산다. 버려요, 살아. 못 버리죠. 내가 버려줄게, 내가 다 버려줄게. 내가 시험에 가까워질수록. 뭘 그걸 못 버리고 난리야. 그까지 한 70점 맞으라는 건 내가 눈 감고는 못 맞춰. 눈만 뜨면 맞아, 70점은. 85점, 90점 맞으라는 게 힘들지. 한 7점대 맞으라는 거는 뻔한 문제들이야, 맨날. 그것도 틀려. 자, 봅시다. 두 번째 무슨 얘기할 거냐. 그러나, 혼동을 일으킨 원인 자체가, 그 원인 자체가 무효가 되거나 취소가 되거나 해버리면 혼동은 처음부터 생기지 않았던 것으로 되기 때문에 작은 권리는 다시 부활한다. 살아난다. 다른 얘기야. 자, 보세요. 내 임차야. 잘 봐보세요. 동생네 집에 내가 임차 감독이 낸 사람이야. 내 형님이야. 그런데 동생이 그래. 형님, 제 망하게 생겼습니다. 내 망했단 말이 떨어지면 내면에 돼 있는 모든 부동산 채권에 압류 들어올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형님한테 판 것처럼 짜고 형님 앞 명의 좀 빼돌려고 했습니다. 가장매매에서. 그렇게 하자. 그래서 부랴부랴 만나서 매매한 것좀 꾸며서 가장매매에서 2번 소 이전 등기 원인은 매매 소유자 홍형님 이렇게 등기 냈어요. 이거 소멸치 않아요. 혼돈 이렇게 원인 자체가 소유권 측량 원인 자체가 가장매매잖아. 가장매매 통정 허위표시라면 이 등기가 뭐예요? 무효잖아. 무효이기 때문에 이건 혼돈이 생기지 않았던 것으로 취급해서 이건 소멸치 않고 그대로 다시 살아나야지. 존속해야지 이거는. 그러나 소유권 취득한 원인 자체가 무효, 취소, 해제돼 버리면 손취득이 안 된 거로 되는 거잖아. 그거는. 그때 을고 있는 권리는 소멸한다, 소멸치 않는다. 이 얘기랑 내가 먼저 한 이 얘기는 다른 거야. 응? 그러나 소유권 취득 원인 자체가 무효가 되거나 취소가 되거나 해제돼 버리면 소유권 취득이 안 된 거로 되기 때문에 처음부터 을고 있는 권리를 소멸하지 않는다. 다른 얘기잖아. 이해되시죠? 네, 그래요. 마음으로 느낌이 됐어. 그리고 3번, 4번은 지우세요. 여기까지 나오면 우리 기절해. 265점. 읽지도 마셔. 응? 이건 95점짜리 문제 이렇게 나오면. 자, 그런 다음에 점유권 넘어갈까요? 점유권이야 우리 주특기 아니요. 점유권이야 우리가 또 펄펄 날르지 대답이 없어. 점유권은 몇 문제 나온다? 한 문제 나와요. 우리 물권법 강론에서 가장 출제력이 떨어지는 것이 바로 점유권이다. 점유권 법좀 많아요. 192조부터 210조까지 공부하다 보면 어려운 부분이 많은데 출제 비중은 한 문제. 점유권은 1회 때부터 7회 때까지는 출제 안 했어. 안 해다 8회 때부터 나오기 시작했는데 2년마다 나오기 시작하다가 10회를 넘어서 10몇 회 넘어서면 이제 한 문제씩 나오는 고정된 파트가 됐어. 그럼 두 문제 나온 적이 있느냐? 31번 시험 보면서 두 문제 나온 적이 2번 있어.
거의 한 문제야. 요즘 한 문제. 왜 점유권을 이렇게 무시하고 막 점유권 막 무시해. 막 출제위원들 막 무시해. 무시하는 이유는 점유는 동산 공시 방법이지 부동산 공시 방법이 아니야. 원칙적으로. 중개업 볼 때 부동산 중개하지 동산 중개할 일 없잖아요. 우리가 뭐 기계 중개하고 젖소 한 마리 중개할 일 없잖아요. 동산 점유가 중개업에 크게 문제가 안 되더라는 거야. 그러니까 잘 안 내다가 요즘 어디가 탑픽이에요? 탑픽? 어디?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 비용사안 청구권, 과실수취권, 절 멸시손실, 손해 범위. 거기가 최근에 계속 거길래요. 자, 어디가 탑픽이냐면 요즘은요. 요즘은 우리 교재로 따지면 아마 별표가 3개 쳐져 있을걸요? 예. 교재 보면 우리 교재를 보면 284쪽에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 여기가 하이라이트야. 최근에 출제 비용 보면 최근을 보면. 그래서 점유자가 남의 물건을 점유하고 있다가 이 점유물을 회복자에게 돌려줄 때 점유물을 반환할 때 이 돌려받는 사람을 우리 뭐라 부른다? 회복자. 회복자는 마음속으로 누굴 생각하면 된다? 원소유자. 임대계약이 끝나면 지상권 기한이 끝나면 돌려받아야 될 거 아니야. 도둑놈이 잡히면 도둑질한 물건 돌려줘야 될 거 아니야. 돌려받는 원소유자가 점을 반환할 때 다음 같은 3가지 문제가 벌어진다. 그러면 점유자 회복자 관계에서는 점유자가 따로 있고 소유자가 따로 있을 때 이 문제가 벌어지는 거예요. 내가 내 물건 점유할 때 이런 문제 없겠죠. 남의 물건 점유하던 점유자가 있고 그 물건 원소유자가 있고 소유자와 점유자 다른 거야 지금. 근데 언젠가 점유자가 그 물건을 돌려줄 때 첫째 201조 무슨 얘기 나오죠? 과실수취권 문제. 과실수취권 어떻게 되겠느냐? 두 번째 202조에 남의 물건 점유한 점유자가 점유하면서 남의 물건을 점유자 지잘못으로 점유물이 멸실시키고 훼손시켰다. 점유물이 멸실되고 훼손시켰을 때 과연 점유자는 회복자에게 손해배상의 범위. 손해배상은 어디까지 손해배상할 것이냐. 범위는 어디까지냐. 기억나시나요? 이때 점유자 회복자에게 점유자가 선이며 자주점유자라면 회복자에게 어디까지 손해배상한다? 선이며 자주점유자는 전손해배상이 아니라 현존 이익범위 내에서만 배상하고 선이라도 자주가 아니라 선이라도 타주거나 악의점유자는 무조건 전손해를 배상한다. 기억나시나요? 손해배상 범위 달라요. 이 얘기. 제일 중요한 얘기는 모든 점유자들은 도둑놈이건 누구건 논할 거 없어. 모든 점유자는 회복자에게 점유물을 반환할 때 모든 점유자한테는 비용 상환 청구권을 한 것을 인정한다. 203조. 어떻게 보면 점유권에서 여기가 제일 쉬워요. 그렇지만 제일 잘 나와요. 여기가요. 우리 중요한 시험에서 최근은 여기가. 최근 한 5년만 놓고 오면 거의 뭐 여기를 묻고 있는데 과거에 그러면 25회, 26회 이전 어디가 제일 많이 나왔냐? 자주, 타주가 제일 많이 나왔어요. 근데 저는 올해 자주, 타주도 나올 확률이 굉장히 크다 보는 거야. 과거엔 자주적으로 타주적으로 관련된 얘기가 제일 탑픽이었는데 최근은 또 여기가 있고 두 군데를 중심으로 봐야 되는 거야. 자, 단다시 문제 마음에 걸린 데가 어디냐면 일단은 교재 275쪽에 간접점유 한번 보세요. 간접점유. 자, 이 얘기를 조금 보완하려고 그래요. 단다시 문제 어쩌 나올 수 있어. 점유에는 점유 보조자라는 것이 있고 간접점유라는 것이 있는데 간접점유는 우리 민법 194조에 규정되어 있는데 법조문이나 한번 읽어볼까요? 지상권, 전세권, 질권, 사용대차, 임대차, 임치, 기타의 점유관계로 타인으로 하여금 이 타인의 동그라미 타인으로 하여금 이 타인이 바로 직접점유자예요. 직접점유자. 그러니까 지상권, 전세권, 질권, 사용대, 임대 남의 거 지금 빌려 쓰는 거예요. 남의 물건 이런 점유한 사람들 타인 직접점유자 하여금 물건을 점유한 자도 간접으로 점유권이 있다.
그러면 간접점유 그러면 바로 사례 문제 들어갈게요. 자, 갑이라는 사람이 이런 기계 한 대를 갖고 있어요. 1억짜리 기계 소유자야. 그런데 이것을 우리한테 기계를 임대줬어. 응? 임대줘 빌려주고 한 달에 100만 원씩 받아요. 이 기계는 현재 이 기계 임차인 을이 쓰고 있어. 그럼 갑은 기계 소유자이자 임대인이야. 현재 사용은 누가 하고 있나요? 을이 하고 있어. 이때 남의 물건 빌려 쓰는 지상권자, 전세권자, 임차인, 남의 물건 유치원 유치권자, 질권자 누구야? 전당포 아저씨. 동산담보는 질권이야. 전당포 시계 풀려놓고 돈 빌리는 게 질권 설정하는 거야. 그러면 그 전당포 아저씨를 질권자라 부르고 전당 맡겨준 시계를 질물이라 불러. 질물. 나 채무자야. 돈을 갚아야 시계를 찾아오는 거잖아요. 그럼 전당포 아저씨는요. 돈 갚을 때까지 그 시계를 갖고 있지, 전당포 아저씨가. 그런 남의 물건 점유 이런 사람들은 직접 점유자라 불러요. 직접 점유자. 그럼 언젠가, 잘 봐보세요. 언젠가 지상권, 전세권, 예를 들면 임차권, 그 계약기간이 끝나면 돌려받을 임대인은, 설정자는 이 임차 목적물, 전세 목적물에 간접으로 점유권이 있는 거야. 그러면 내가 세탁비를 유치하고 있어. 세탁소 아저씨가. 세탁소 유치권자이자 세탁소 유치는 직접 점유자야. 언제가 돈만 갚으면, 세탁비만 갚으면 찾아올 나는 간접으로 점유권이 있는 거야, 거기에. 이해되죠? 네, 그런 관계에 들어가. 이런 관계인데, 그러면 이게 성립하려면 간접과 직접 사이에 뭐가 있어야 되냐? 점유, 매개 관계라는 게 있어야 돼. 법률용어. 이게 있다면 현재 물건을 사용하지 않아도 간접으로 점유권이 있는 거야. 이 물건에 관해서. 그러면 이 점유 매개 관계가 뭐냐? 아주 쉽게 얘기하면 언젠간 간접이 직접한테 목적물 반환 청구권. 내 물건 돌려달라. 그러니까 유치권이라든가 질권자는 돈만 갚으면, 전세권, 지상권, 임차권, 계약기간만 끝나면 내 물건 돌려달라. 요구할 권리가 있잖아요. 이것이 있다면 간접 청구권이 있는 거야. 근데 어느 물건을 현재 사용하지 않아도 간접 점유권이 있으려면 직접 점유가 어떤 점유가 되냐? 얘들 남의 물건 갖고 있는 거, 유치권자건, 질권자건, 지상권자건, 임차건 내 것이 아닌 남의 물건 점유하고 있는 사람들이야. 얘들의 점유가 무슨 점유여야 돼? 타주 점유여야 돼, 타주. 얘들의 점유가 타주 점유일 때 간접 점유가 성립되는 거지. 직접 점유가 소유사가 있는, 돌려줄 의사가 없어. 얘들의 점유가 소유사를 갖고 있는 자주 점유라면, 자주 점유일 때는 간접 점유는 성립하지 않아요. 자, 봅시다. 어느 날 내가 공장 출근했더니 주말에 문 뜯고 기계를 훔쳐갔어. 나 기계 도둑 맞은 사람이야. 그러니까 도둑놈은 도둑질한 물건에 점유권이 있어, 없어요? 도둑놈. 있어. 그러면 도둑놈의 점유는 직접 점유. 도둑 맞은 나는 그 도둑 당한 물건에 간접으로 점유권이 있다. 맞아, 틀려요? 틀려요. 아니, 도둑놈만 점유권이 있는 거지. 도둑 맞은 나는 도둑 맞은 물건 간접 점유권이 있는 거 아니에요. 왜? 도둑놈의 점유는 자주예요? 타주예요? 자주잖아. 그 점유자가 자주 점유일 땐 간접점 성립이 안 돼. 근데 지상권자, 임차인, 유치권자, 질권자의 권리 성질이 돈만 갚으면, 계약기간만 끝나면 돌려줄 의사가 있는 무슨 점이에요? 타주 점유일 때 간접점 성립하는 거야. 얘 점유가 돈 같은 자주 점유라면 간접 성립하지 않는 거예요, 이렇게요. 또 하나, 이 간접 점유는 중첩적으로 중첩적으로 성립이 가능하다. 이 표현할까? 중첩적 성립이 가능하다. 중첩이라는 말이 뭡니까? 따블로 성립할 수 있어요? 두 명의 간접점유자가 나올 수 있냐? 두 명의 간접점유자가 나올 수 있어요. 임대 줬는데 다시 얘가 임대인 동의 얻어서, 저기요 임대인 씨, 내가 이러저러해서 공장 3개월 쉬어야 되는데 누가 3개월만 빌려달라는데 3개월만 전대 주는 거 좀 허락해 주시죠. 예, 그렇게 하세요. 동의 얻어서 3개월간 이 기계를 병한테 전대 놨어요. 전대. 얘 전차인이야. 동의 얻어서. 그럼 전대기에 끝나면 누가 쓰고 있어? 지금 이 기계는. 얘가 쓰고 있죠. 그럼 얘는 직접 점유자. 전대기에 끝나면 3개월이 끝나면 돌려받을 얘는요. 얘도 간접 점유자.
임대 끝나면 돌받을 얘도 간접점유자. 이 간접점유자가 두 명 나올 수 있다 없다? 있다. 전등했을 때. WC 이걸 중첩적 성립할 수 있다 그러는 거예요. 이렇게. 그런데 간접점유자도 점유권을 인정한다, 인정 안 한다? 인정한다. 얘도 점유권 인정하는 거야. 그럼 두 명의 점유권자가 있는 거야. 얘도 점유자, 얘도 점유자. 점유자 두 명 있는 거야. 세입자도 점유권 있고 집주인도 점유권 있고 둘 다 있는 거야. 간접점은 점유권 인정하기 때문에 간접점유자도 점유권을 인정하는 물건 청구권, 점유 보호 청구권. 누가 침해했을 때 점유권에 기한 물건 청구권. 간접점유자도 인정한다, 인정 안 한다? 인정한다. 직접점유자 누가 이 점유를 침해하면 직접점유자 임차인도 점유권에 기한 물건 청구권, 점유 보호 청구권 인정한다, 안 한다? 인정한다. 임차인들도 점유권이 있기 때문에 임차인 기결도가 뺏어가면 쫓아가서 점유권에 반환 청구할 수 있어요. 둘 다 점유자야. 인정해. 그런데 간접점은 이거 인정하지만 점유권 인정하기 때문에 간접점유자들은 자력, 구제권은 인정하지 않아요. 자력 구제가 뭐냐면요. 직접점유자가 이 물건을 막 뺏기고 있어. 지금 막 침탈당하고 있어요. 현장에서 막 뺏기고 있는 거를 얘가 야구방에 갖고 들고 가서 막 휘둘렀어. 왜 남의 물건 뺏어가? 자력으로 방어한다. 자력으로 탄압한다. 이건 안 되는 거야. 왜 안 되냐? 항상 자력구제권은 현장에 있는 사람한테 인정되는 거야. 얘 현장에 없잖아. 이건 인정할 수 없어. 그럼 얘는 남에게 빌려서 임차인도 강제로 뺏어가면 자기 힘으로 뺏기는 거 방어하고 탈환하는 거. 얘는 자력구제권 인정해, 인정 안 해요? 인정하지 얘는. 둘 다 있지. 그런데 여기서 얘도 이거 인정해. 얘도 인정해. 근데 이 빌려준 기계를 병이라는 애가 너 나에게 돈 못 갚으니까 물품 때문에 못 준 거, 외상 때문에 못 갚으니까 이게 가져간다는 거야. 이거 내 거 아니라니까 나 빌려 쓰고 있는 거야. 그러던 말던 가져가 버렸어. 기계를 뺏어가 버렸어. 강제로 침탈. 뺏어가 버렸어 얘가. 그러면 직접적 의리 쫓아가서 점유권에 기해서 점유물 반환 청구권, 점유권에게나 반환 청구권 행사할 수 있어 없어요? 아 있지. 있어. 돌려받을 수 있지. 침탈했으니까. 근데 얘가 제대로 행사를 안 해. 그럼 간접히 쫓아가서 침탈자 씨 나도 점유자야. 너 침탈한 거 빨리 돌려줘. 얘도 점유권에 기한 절 반환 청구할 수 있어 없어요? 있어요. 물건 청구 행사할 수 있잖아. 점유보호 인정하니까. 이거 청구권 행사할 수 있어. 행사하는데 간접 행사할 때는 침탈한 물건을 누구한테 반환하라? 을에게 반환하라. 이렇게 행사해야 되는 거야. 자기에게 반환 행사하는 게 아니야. 간접 점유자도 직접적 점유를 침탈당하면 쫓아가서 점유권에 기한 절 반환 청구할 수 있다. 얘도 점유권 있는 거니까. 하지만 누구한테 반환하라? 직접한테 반환하라 청구해야지. 자기에게 반환하라. 이렇게 반환하라 청구하는 것이 원칙이 아니다. 그런데 직접 점유자가 반환 불능이야. 아 뺏겨놓고 도망갔어. 행방불명인데 나타나질 않아요. 직접 점유자 반환을 거부하거나 반환 불능일 때는 그때는 할 수 없이 예외적으로 자기한테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원칙은 누구한테 반환하라? 직접한테 반환하라. 다만 직접이 반환 불능이 되거나 수령을 거부할 때는 그때는 예외적으로 자기 반환을 청구하는 거다. 원칙은 직접 반환한다. 아 그거 하나 말면 돼. 중첩적 성립할 수 있다. 또 간접 성립하려면 직접적 점유는 항상 타주 점유여야지. 직접적 점유가 자주 점유일 때는 간접 점유 성립하지 않는다. 됐네? 얘 나오라 그럴까? 너 단다시 문제 너 나와라. 너도 나와라. 쉽기도 하여라. 그런 다음에 자주 타주는 제가 제일 중요한 것을 외우라 그랬어요. 몇 가지. 다 적어드려서 판단 기준, 판단 시기, 자주점유 추정, 자주점유 다 서론정리 봤어요. 여기서 두 가지 내 보완할 거야. 두 가지. 자, 자주 타주의 제일 중요한 것은 거기 보면 277쪽에 277페이지 2번에 다음은 자주점유다. 그래서 몇 가지 쫙 나왔어요. 자주점유로 인정되는 거. 거기 보면 네 가지가 나와 있어요. 그거 봐주시고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 객관식 문제 풀 때는 3번 넘겨보세요. 278 3번. 과연 성질상 이건 타주래. 자주가 아니라 타주다. 나는 둘 다 외우기가 싫어. 그러면 타주를 기억하세요. 타주. 어차피 객관식은 다음은 자주인 것은 타주인 것은 골라봐라. 한쪽만 정확히 하면 돼. 이건 자주가 아니라 타주다.
자주냐 타주냐 나누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뭐라고요? 소유에서는 자주점이면 어떻고 소유에서는 타주면 어떤데 굳이 나누는 거. 제일 중요한 것은 부동산 취득시효. 20년을 점유했을 때 취득시효 완성됐을 때 소유권 얻을 수 있는 사람, 소유권 취득은 자주점유자만이 소유권 취득이 되는 거지 타주는 취득시효가 인정되더라도 사용권은 얻을지언정 소유권은 못 얻어요. 자주점유자만이 소유권 얻을 수 있어. 취득시효가 됐을 때. 그것 때문에 나누는 거예요. 이게 부동산 이야기. 타주 기억하셔야 돼. 얘들은 20년 점유하더라도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어요. 얘들은. 기억하셔야 돼. 거기 8가지 써져 있는 거. 몇 번이나 읽어도 이건 타주다. 자, 여기서 이제 한더 정리할 거 제가. 자, 정리할 것 중에서 자주냐 타주냐 단어를 물었을 때는 뭐 직접 모르니까 논리가 아니니까 판례니까 그러면 그 지문 중에 무엇을 알면서 점유하여 알았다 한 달 주면 악이 또 남의 것을 남의 토지를 무단으로 무단 점유하여 남의 토지를 불법으로 개간하여 단어 중에 이런 단어가 나오면 악의, 무단, 불법 이 중에 한 단어가 나오면 뭐다? 타주인데 100% 타는 거 일반적으로 타는 거예요. 그래요. 어떤 분은 이렇게 쓰면 또 물어요. 아니 왜 도둑놈은 악이 아닙니까? 도둑질한 물건 악이지. 도둑놈의 점유는 자주예요? 타주예요? 차주예요. 그럼 논리가 안 맞지 않냐? 민법이 수학이요? 1 더하기 1하면 꼭 2가 나오게. 일반적으로는 그렇다는 거야. 항상 이거 사회과학이지 자연과학이 아니기 때문에 100%라는 건 없어. 일반적으로 이 단어만 나오면 타주다라는 거지. 100% 타주라는 얘기가 어딨나. 그럼 뭐 AI가 재판하지 누가 판사 재판하나. 응? 탁탁탁탁 이거는 타주, 이건 자주 이렇게 하면 될 거 아니야. 일반적으로 이건 타주야. 이 단어만 나오면. 이거 제일 자주 나오는 질문이고 두 번째 볼게요. 두 번째 잘 봐보세요. 두 번째 이게 중요해요. 자주냐 타주를 물을 때 매수인의 점유가 제일 잘 나와. 매수인. 부동산 매수인. 뭘 매매했어. 매매해서 대금 치르고 매매해서 매매대금 치르고 매매 목적 인도 받았어. 인도 받아서 매수인이 일단 점유했어. 기계를 매매했던 매매했던 동산 매매했던 대금 치르고 인도 받아서 매수인 점유했다면 이 매수인의 점유는 자주다 타주다. 일단 매수인들 뭐 기계를 매매했던 젖소를 매매했던 부동산 매매했던 매매대금 치르고 인도 받았어. 내가 토지 인도 받았어. 젖소 인도 받았어. 기계 인도 받아서 매수인이 점유하고 있어. 매수인의 점유는 자주예요? 타주예요? 자주. 왜 자주예요? 아니, 자주 점유가 아니면 매매가 아니지. 언젠가 돌려줘야지 하면서 매매대금 치는 사람이 어딨나. 소유세가 있으니까 매매지 그게. 일단 매수인 점유는 다 자주야. 그런데 일단 점유했는데 한 후에 한 몇 개월 지났어요. 후에 일단 인도 받아 점유했는데 한 3개월쯤 지났나 봐. 3개월 후에 3개월 전 내가 매매해서 인도 받은 그 매매가 후에 인도 받아서 점유한 후에 나중에 그 매매 계약이 무효임이 밝혀졌어요. 3개월 전 내가 매매해서 인도 받았는데 3개월 전 한 그 매매가 후에 한 3개월쯤 지난 후에 이 매매가 무효임이 밝혀졌어요. 그럼 이제는 자주의 타주로 바뀔까요? 안 바뀔까요? 안 바뀌어. 일단 인도 받았는데 인도 받은 후에 일단 점유하고 있어. 매수인 점유하고 있는데 한 3개월쯤 지났는데 3개월 전에 매매한 그 매도인에게 처분 권한이 없다는 것이 밝혀졌어. 이 얘기는 매도인이 남의 물건 팔아먹은 거야. 남의 물건 팔고 나한테 대금 받고 나한테 인도 받고 도망간 거야. 그러면 후에 나중에 매도인에게는 처분 권한이 없다는 사실이 밝혀졌어. 3개월 지난 후에 그 매매가 무효임이 밝혀졌다면 자주에서 타주로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뀌어. 계속 자주야. 이렇더라도 이 부동산이라면 이런 세월이 몇 년 지났다면 20년 지났다면 취득 실천할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거야. 그런데
처음부터, 꼭 단어, 처음, 매매는 처음부터, 매매 계약 맺는 처음부터, 이 매매 계약이 무효임을 매수인이 알면서 매수하여 인도받았다. 또는 처음부터 매도인 것이 아닌 거 알고 있어요. 이 기계는 매도인 게 아니야. 알고 있어요. 이 매도인에게 처분 권한이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 매수해서 인도받았다. 계약 매는 처음부터 알고 있었어. 처음부터. 그래서 인도받았어. 이거 알면서 싸게 매매해서 인도받았어. 자주예요? 타주예요? 이건 타주야. 뭘 하자는 거야, 지금? 처음부터 알았느냐? 나중에 알게 됐는 건 다른 거야. 일단 인도받은 후에 그 매매가 무효임이 밝혀지더라도, 인도받은 후에 설령 매도인에게 처분가 없다는 걸 밝혀지더라도 매수인 점은 계속 자주지만 매매가 맺는 처음부터 이 매매가 무효임을 알면서 처음부터 매도인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면서 매수 인도받으면 이것은 뭐다? 타주다. 처음부터 알았느냐? 나중에 뭐냐? 같다 달라요? 달라요. 이거 하나만 기억하시면 돼. 가장 많이 나온 지문이야, 이 지문이. 머리에서 딱 넣으셔. 이렇게. 자, 그런 다음에 어디를 볼 것이냐? 279페이지에 6번, 맨 밑에 6번 보여. 5번은 필요 없어. 5번은 치우셔. 지울 때 이렇게 엑스표 치우셔. 읽지도 마셔. 읽어도 이해 안 돼. 6번이 중요해요. 자주점의 타주로 전환. 이것이 다코스야. 별표 하나 치세요. 다음 같은 경우는 자주에서 타주로 바뀌어요. 요거 네 가지,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저는 요게 키포인트라 봐요. 여기 자주 타주 나왔다 그러면. 다음 같은 경우는 일단 판례에 따르면 자주점이야. 자주점이었다가 이제는 전환되어서 자주가 타주점으로 바뀌어요. 바뀌기 때문에 이 부동산 얘기하는 거야. 자주였다 타주로 바뀌었기 때문에 이런 세월이 몇 년 지나도 20년 지나도 이제는 취득 시장에서 소유권 얻을 수는 없다. 자, 타주 바뀌는 거. 첫째, 교재 봐보세요. 첫째, 경락이 먼저 나왔네. 경락대금이 완납된 후에 하는 점유는 이젠 자주가 아니라 타주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내가 농사 짓는 농민이에요. 땅 2,000평을 농협돈 쓰고 저당 잡혔어, 내가. 돈 못 갚으니까 저당 잡은 농협이 그 전답 2,000평을 경매해서 경락대 완납됐어요. 완납됐지만 나 경락자한테 인도하지 않았어요. 또 경락자 적극적으로 나타나서 인도를 요구하지도 않아. 그래서 농사 저먹었어. 경매된 건 알고 있어, 내가. 어쩌니 안 나타나. 그래서 그냥 내가 경매당한 후에 경락자 인도하지 않고 계속 점유했어. 그런 소리 한 20년 지났는데 갑자기 웬 사람이 나타나더니 우리 아버지께서 20몇 년 전에 법원에 갔다 오시더니 만세를 부르더래. 만세 3,000원 하시더래. 그랬더니 푹 쏘졌대. 심장마비로. 근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경락이 돼서 경락 때문에 완납했다는 거야. 이제 땅을 달라는 거야. 들어는 보셨는가? 취득시오. 이미 20년이 지났네. 되겠어? 안 되겠어요? 안 돼요. 경락 때 완납된 후에 경매당한 사람이 경락자한테 인도하지 않고 점했더라도 이때부터는 이제는 타주기 때문에 이런 세월이 20년 지나도 취득시할 수는 없다. 지금 그 얘기야, 지금 얘기가. 두 번째, 매도인이 매매대금이 완납된 후에 이 매도인의 점유는 이제 자주가 아니라 뭐가 되는 거야? 타주가 되는 거야. 땅을 매매해서 내가 매매 잔금 받았단 말이야, 내가. 매매 잔금 받았지만 그 사람이 그래요. 그냥 농사 먹으세요. 그냥 나 땅만 사두는 거지. 이거 저 먹으래. 매매대금이 완납된 후에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그 매매한 부동산을 인도하지 않고 점했더라도 이때부터 이제 뭐가 되는 거야, 이제 타주가 되는 거야. 그런 식으로 몇 년 지나도 20년 지나도 취득 실증할 수는 없다. 그 얘기가 다 취득 실증과 관련되는 문제야. 자, 세 번째 얘기 잘 봐보세요. 일단 부동산 매수인의 점유. 매수인의 점유는
자주예요? 타주예요? 자주야, 자주. 매수는 저면은 자주예요? 맞아요. 그런데 그 지문 중에 매매 계약이 해제된 후에 매수의 점유는 이젠 자주가 아니라 타주가 된다는 거야. 그냥 매수점은 자주인데 매매 계약이 해제된 후에 매수점은 이제는 자주가 아니라 타주로 바뀌었다. 왜 그런 거예요? 일단 매매에서 매수납부 넘겨줬어. 근데 매매 계약이 매수인이 뭘 이행하지 않는 바람에 해제한다. 해제는 뭐가 있다? 소급표가 있다. 해제는 원상회복이 있어. 해제된 후에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원상회복하지 않고 해제된 그 목적 부동산을 계속 점했더라도 이제 뭐예요? 타주야. 따라서 해제된 후에 매수인이 20년 점했다고 매도인에게 취득 실증할 수는 없다는 거지. 매매액이 해제된 후에 매수인의 점유는 타주예요. 원상회복 의무가 있는데 원상회복 안 해주고 점유하고 있잖아 지금. 그건 타주다. 세 가지 기억하셔야 돼. 이 지문이 섞인단 말이야. 잘 타주 나오면 섞여요. 반드시 섞여요. 네 번째 볼까요? 네 번째 제일 중요하죠. 네 번째는 이게 제일 중요해요. 어느 토지에 점유자가 있고 이 토지에 점유자가 있고 이 토지에 본권자가 있어. 본권자 그러면 누굴 상상하냐 머릿속으로 소유자. 어떤 토지가 있는데 토지를 점유한 사람이 있고 L한 사람이 점유하고 있고 토지의 소유자는 갑이야. 이 토지의 소유자는. 어쩌다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돼. 여기에 비나와서 세동을 짓고 농사 짓고 있는 전답이야. 근데 갑이라는 사람 어느 날 측량했더니 A가 점유한 토지 일부 한 300평 정도 갑의 땅임이 밝혀진 거야. 응? 얘는 점유한 상태야 계속.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측량 결과 일부가 내 땅이 밝혀지면 여러분들이 땅 달라 그래 안 달라 그래요? 달라 그러는 거지. 땅 달라 그랬더니 줘요 안 줘요? 안 줘요. 뭐라면서 안 줘요? 나 취득 쉬워. 아, 네 땅이더라도 나 20년 이상 점유해서 취득 쉬워. 안 돌려주는 거야. 말로 안 되면 어떻게 해? 말로 안 되면. 반환 청구했는데 말로 안 되면. 난 도끼로 한다면서. 도끼? 아니 FC 가서 두통? 응? 소송을 해야죠. 그래서 어느 토지에 점유자가 있고 그 토지에 소유자가 있는데 이 분쟁이 벌어졌단 말이야. 한쪽 반환을 청구하고 한쪽은 취득시를 주장하고 얘가 소송을 제기했어. 본권자가 무슨 소송을 제기했어요? 반환 청구 소송. 판사님, 이 부분은 제 땅입니다. 이 땅을 돌려주라고 해주세요. 소유권행위나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어. 소송 제기를 누가 한 거예요? 본권자가 한 거야. 이 소송 제기한 사람 원고라 부르는 거 원고. 얘가 소송을 제기했어. 얘가 취득시 주장했겠지. 1심 법원, 2심 법원, 대법원까지 가서 드려. 그러더니 3년 만에 대법원 가서 점유자가 패소했어요. 졌어요. 패소했다는 것은 뭘 인정하지 않았을까? 판사가 취득시 인정하지 않고 그래서 자주를 인정하지 않으면서 토지를 반환하라. 전 패소했어요. 패소했다면 점유자 패소했다면 이때는 얘는 언제부터 악의를 보냐? 그러면 소재기 시부터 이때부터 악의로 본다. 그러면 원래 우리가 점유권 배울 때 점유권 그러면요. 이 5가지는 추정해 주는 거야. 가만히 있으면 돼요. 점유자는 자주로 추정되고 계속된 점유로 추정되고 공연한 점유로 추정되고 평온한 점유로 추정되고 선의는 추정해요. 이게 추정되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점유자한테 무엇은 추정하지 않아. 무과실은 추정하지 않아. 무과실은 스스로 입증해야 돼. 이건 추정하지 않아요. 그러면 그 전까지는 선의로 추정되고 있어. 선의로 추정되고 있다가 패소판이 떨어지는 순간 이제 추정이 깨지는 거야. 이제 악의가 되는데 언제부터 악의가 되는 거예요? 패소한 날로부터가 아니라 소재기 시부터. 이 대법원에서 판결은 2021년에 내려졌어요. 2021년에. 근데 지방법원의 최초의 소송이 제기된 것은 2018년이야. 이게 3년 걸렸어. 이때 소송이 제기됐어. 그러니 점유자 패소하면
이 점이 언제부터 악의로 보는 건지요? 2018년부터. 선인지 악인지가 왜 이렇게 중요해요? 그러면 소재기한 2018년부터 악의로 보기 때문에 악의는 과실 수치권이 없어. 따라서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사용료 3년치 땅값 내라는 거야. 근데 폐수한 날로부터 악의로 본다면 2021년부터 악의이기 때문에 2021년까지 땅값 낼 필요 없다는 거잖아. 너 3년치 사용료 내야 돼. 악의는 수치권이 없잖아. 그래서 이때부터 악의 때 2018년부터 지료 사용료 땅값은 내야 되는 거야. 그런데 얘가 소송을 제기했어. 그 전까지는 자주로 추정되다가 패소했어. 드디어 2021년 패소 판결이 떨어졌어. 대법원에서. 패소한 날로부터 이제는 자주가 아니다. 이때부터는 이제 타주로 본다. 타주가 되는 시점은 언제부터예요? 2021년. 그럼 여러분들이 패소했다 이 말 나오면 흥분하지 말고 뭘 묻느냐? 이걸 묻느냐? 이걸 묻느냐? 시점이 다르잖아요. 패소했을 때 언제부터 점유자 악의가 된다? 소재기 시부터. 그 전까지는 점유자는 자주로 추정되다가 패소방이 떨어지면 언제부터 타주가 된다? 패소한 날로부터. 소재기 시부터가 아니다. 패소한 날로부터 이제는 타주다. 그래서 악에 되는 시점과 타주의 시점이 같다 달라요? 달라요. 이거 제발 조심하세요. 자주 나오는 질문이야. 제발. 거기서 쓰세요. 지발 조심. 요거. 그런데 보통 여기까지 물어요. 보통 여기까지 물어요. 근데 이 정신 나간 출제위원들이 보통 여기까지 묻는데 드물지만 점유자가 이렇게 소송을 제기했어. 점유자가 본권자 소송을 제기했다는 거야. 판사님 취득 시효입니다. 등기하라 판결 내려주세요. 말로 안 되니까 얘가 소송을 제기했어. 이렇게. 그럼 누가 원고가 되는 거야? 점유자가 원고가 되는 거야. 얘가 소송을 제기했어. 점유자가 소송을 제기했다가 점유자가 지가 소송돼 지가 졌어. 점유자가 패소했어요. 그러니까 점유자가 본권자 지가 소송을 지가 진 거야. 지가 진 거야. 졌다면 이제는 자주에서 타주로 바뀐다 안 바뀐다? 안 바뀌어. 계속 자주야. 타주 바뀌는 거 아니다. 계속 자주야. 아무 불이익도 주지 않겠다. 은근히 헷갈려 안 헷갈려? 헷갈려. 누가 소송을 제기했다? 본권자가 소유자가 점유자 소송을 제기했는데 소송당한 점유자가 패소했을 때는 이제는 악의가 되고 타주가 돼. 그런데 점유자가 본권자 소송을 제기했다가 점유자가 패소했다고 해서 자주가 타주로 바뀌는 거 아니다. 불이익 주지 않겠다. 보통 뭘 물어요? 보통은 이걸 물어, 이걸 물어요, 보통은. 근데 어쩌다 반대 경우 물어버리면 계속 자주다. 기억하셔야 돼. 네 가지. 자, 여기 은근히 중요해요. 자주 타주 나오면 거의 여기 핵심 판례 있어. 교재 280페이지 핵심 판례 보면 정리되어 있어요. 점유권 얘기는 이렇게 기본 강의량으로 충분해요. 여기만 좀 보완하면 돼요, 이렇게요. 그런 다음에 조금 쉬었다가 상린관계 좀 정리 좀 할 거예요. 상린관계 정리하고 소유권 같은 거 정리하겠습니다.